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새벽, 암자 마당에 검은 그림자들이 들어찼어요. 3시였습니다. 아니, 5시였어요. 안개 속에서 하나씩 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날이 선 무기들을 쥐고 있었어요. 눈빛은 사람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앞을 막아선 건 비구니 한 명이었어요. 삭발한 머리, 회색 승복, 마흔 언저리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서 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두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어요. 날카로운 눈매는 수행자의 것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위험을 견뎌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법명은 해월이었어요. 지혜의 달월, 어둠 속을 비추는 지혜의 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발 하나 물러서지 않은 채 그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살생을 금하는 곳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사내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구니 따위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해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사로 숨어든 한 전사와 그 산사로 굴러들어온 또 하나의 전장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정저감은 설악산 깊은 곳에 숨은 암자였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없었고 찾아갈 이도 없었어요. 암자의 비구니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해월이라는 법명을 받은 날 그녀는 세상의 모든 이름을 내려놓았어요. 계급도 직함도 과거도 전부였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면 장작을 패고 장작을 패면 마당을 쓸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하루들이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5년이었습니다. 세상과 등을 진 지 꼬박 5년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예불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공양을 준비하려던 해월은 암자 뒤 능선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공기가 맑은 새벽이면 능선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산책이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짐승의 것이 아니었어요. 녹슨 쇠와 흙이 뒤섞인 전장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몸은 5년의 수행보다 빠르게 과거의 언어로 돌아갔어요. 눈밭을 헤치며 달려간 그녀의 눈에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고급 등산복은 찢겨 있었고 복부에는 자상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 상처였어요. 깊었습니다. 해월은 무릎을 꿇고 남자의 목에 손을 얹었어요. 맥박이 있었습니다. 가늘었지만 끊기지 않았어요. 실처럼 가느다란 생명이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남자의 오른손이었습니다. 눈밭에 반쯤 파묻힌 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어요. 해월은 천천히 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고 납작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마이크로필름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붉은 잉크로 숫자 3개가 찍혀 있었어요. 707. 숨이 멎었습니다. 정확히는 숨을 쉬는 것을 잊었어요. 프로젝트 707.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전우셋이 돌아오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녀가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속으로 숨어들어 해월이라는 이름을 받은 날이기도 했어요. 통화 버튼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어요.
해월은 오랫동안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이 이 남자를 찾아내는 순간 봉투도 함께 사라질 것이었어요. 진실도 함께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또다시 눈밭 아래 깊이 묻힐 것이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자의 몸 아래로 두 팔을 밀어 넣었어요. 무거웠습니다. 5년 묵은 몸이었지만 근육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남자를 업었습니다. 정저감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한 걸음씩 눈밭을 밟으며 올라갔어요. 등에서 남자의 가는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끊길 듯 그래도 끊기지 않았어요.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남자가 손에 쥔 봉투 속 진실을 먼저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저감의 폐수행 창고는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선반, 녹슨 농기구, 곰팡이 냄새가 배어든 벽. 해월은 그곳에 남자를 눕혔어요. 암자 본체에 눕히는 건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었어요. 창고는 길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들이 사방을 가리고 있었어요. 이곳이라면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천장을 핫았어요. 창고 안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길게 누워 있었고 하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찬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숨겨둔 낡은 천보자기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자 안에서 메스와 지혈겸자, 봉합사 몇 타래가 나왔습니다. 산사로 들어오던 날 그녀가 유일하게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놓아버리면 자신이 누구였는지마저 지워질 것 같았어요. 승복을 입어도 머리를 깎아도 이것만은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그날이 왔어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도 없었어요. 해월은 잠시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이 수술하기엔 나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취 없는 수술은 집도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긴장감이 온몸을 죄어들었어요.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촛불 그림자처럼 흔들렸습니다. 해월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어요. 내쉬는 숨과 함께 손의 떨림이 멎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장의 야전 천막 아래에서 불빛 하나의 의지에 동료의 살을 가르던 그 감각을 5년의 수행으로도 지워지지 않은 그 감각을 몸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상은 깊었어요. 하지만 급소는 빗겨나 있었습니다. 찌른 사람이 솜씨가 없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월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손을 움직였어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혈을 했습니다. 봉합사로 상처를 꿰매는 동안 남자는 2번 낮게 신음했어요. 의식의 언저리를 맴도는 소리였습니다. 해월은 멈추지 않았어요. 봉합을 마친 뒤 남자의 상의를 정리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옷이 찢겨 있었어요. 지혈 과정에서 더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해월은 천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가슴이었어요. 왼쪽 가슴이 심장에서 손가락 2마디쯤 떨어진 자리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어요. 단순한 화상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진 듯 동그란 형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중앙에서 8개의 선이 바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검은 태양이었어요. 해월의 손에서 피 묻은 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문양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단 몇 명만이 알고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내부에서도 극소수 작전의 핵심부에 있던 자들만이 공유하던 비밀 결사의 증표였어요. 그 흉터를 가진 자들이 모여 프로젝트 707을 설계했습니다. 자금을 댔고 명단을 만들었고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설계 속에서 해월의 전후 셋이 산으로 들어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해월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손이, 이 가슴을 가진 자가 그날 전우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설계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그 얼굴은 전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이든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메스가 아직 손에 있었어요. 해월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한 치씩 줄어드는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이는 것은 쉬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면 더욱 쉬웠어요. 의식도 없고 증인도 없고 사방은 눈 덮인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살생의 업을 씻으려 이 산에 숨어든 여자였어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마가 닳도록 절을 했어요. 그 5년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메스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남자의 이마에 젖은 천을 얹었습니다. 밤새 곁에 있어야 했어요. 이 남자가 눈을 뜨는 날 물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우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지를. 촛불이 타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바깥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의 밤은 깊었어요. 그리고 길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남자의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월은 찬물을 떠다 수건을 번갈아 갈았어요. 열이 오르면 상처가 덧날 수 있었습니다. 봉합을 잘해도 염증이 생기면 소용없었어요. 해월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열이 조금씩 내렸어요. 해월은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든 건지 그냥 눈만 감은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검은 태양 문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문양을 처음 들었을 때 상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고. 해월은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이 이 산까지 따라왔어요.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희뿌연 빛이 스며들었어요. 해월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자의 숨소리를 확인했어요. 고르게 들렸습니다. 이마의 열도 많이 내려 있었어요. 해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밤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법당 쪽에서 새벽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해월은 잠시 창고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쳤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했어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자는 어젯밤 이전과 같은 암자가 아니었어요. 닷새였습니다. 남자는 닷새 동안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해월은 그 닷새를 창고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면 창고로 왔어요. 열을 재고 상처를 확인하고 젖은 천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죽 한 그릇을 끓여 억지로 입에 넣어주기도 했어요.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먹이는 건 위험한 일이었지만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해월은 그 판단을 스스로 했어요.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남자의 열이 크게 올랐어요. 해월은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찬 물수건을 번갈아 갈며 체온을 낮췄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물이 차가웠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남자를 살리는 것이 맞는 일인지 그 물음이 밤새 그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해월은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건지 그냥 눈만 감은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해월이 죽그릇을 들고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남자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어요. 맹수가 눈을 뜬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프고 지친 몸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그 눈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낮고 단단했습니다. 해월은 죽그릇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입니다. 정저감이라는 암자예요. 얼마나 됐소? 닷새입니다. 남자의 눈이 천장에서 해월에게로 옮겨왔어요. 훑었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빠짐없이 훑었어요. 그 시선에는 경계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믿어도 되는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동시에 따져보는 눈이었어요. 해월은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요? 해월입니다. 본명 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월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본명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해월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로 한 것처럼 조용했어요. 해월이 죽그릇을 남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닷새를 굶었어요. 남자는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상처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해월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남자도 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를 악물고 상체를 세웠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해월은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남자가 죽을 한 숟가락 떴어요. 삼켰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맛을 음미하는 것도 감사를 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료를 넣는 것처럼 먹었어요. 당신은 뭐요? 죽그릇을 반쯤 비웠을 때 남자가 물었습니다. 비구니입니다. 그것만이요? 해월은 잠시 남자를 봤어요. 지금은요? 남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해월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인지 인정인지 해월은 읽을 수 없었어요. 나를 왜 살렸소? 해월은 대답 대신 일어섰습니다.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췄어요. 당신이 쥐고 있던 봉투 때문입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남자의 대답이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무명이요. 이름 없는 자. 해월은 문지방을 넘으며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나와 같은 처지군요 라고.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설악산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며칠째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암자 마당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해월은 법당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저 남자는 707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의 가슴에는
검은 태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두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서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남자가 눈을 뜬 이상 이 암자의 고요는 끝났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해월이 장작을 패고 있는데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명이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서 있었습니다. 해월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들어가 있어요. 움직이면 꿰맨게 터집니다. 무명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마당을 둘러보더니 창고 문틀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와 달랐어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해월은 장작을 한 알음 안았습니다. 그를 지나쳐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닷새 후에 움직여도 됩니다. 그 전에는 안 됩니다. 무명이 해월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묵은지 한 조각이 있었어요. 무명은 천천히 그러나 다 먹었습니다. 해월도 말없이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가끔 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무명이 낮게 말했어요. 고맙소. 해월은 밥그릇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봉투값입니다. 무명이 작게 웃었어요. 해월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해월은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어요. 단조로운 소리가 암자 안을 채웠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남자가 있었어요. 가슴에 검은 태양을 가진 남자가. 그리고 그 남자는 봉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해월은 눈을 떴습니다. 법당 창문 너머로 창고 쪽 불빛이 보였어요. 무명이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밤 안에서 각자의 어둠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무명이 처음 창고 밖으로 나온 것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월이 말리지 않았어요. 말려봤자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창고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설악산의 겨울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절뚝이지 않으려 이를 악문 채 걸음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해월은 마루 끝에 앉아 그것을 지켜봤어요.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창고 문 앞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이 보였어요.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통을 감추는 것이 오래된 습관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무명이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도끼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남자는 그것을 내렸습니다. 손에 쥐어보고 무게를 가늠했어요. 그리고 장작 하나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달랐습니다. 장작 패는 소리는 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해월의 귀에는 달랐어요.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힘의 낭비가 없었어요. 도끼를 올리는 높이, 내리치는 속도, 팔꿈치의 각도, 발의 너비. 그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랜 군인이었어요. 몸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마루 끝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시선은 먼 산을 향해 있었지만 귀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장작 패는 소리의 리듬이 일정했어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몸으로 저 리듬을 유지한다는 것은 몸이 오랫동안 혹독하게 단련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보통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해월이 알고 있는 종류의 훈련이었어요.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명이 도끼를 멈췄어요. 산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월도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뿐이었어요. 그런데 무명의 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어요. 발이 어깨 너비로 벌어졌습니다. 도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눈이 좁아졌습니다. 해월이 듣지 못한 무언가를 그 몸이 먼저 감지하고 있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무명이 몸을 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어요. 해월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자들은 저렇게 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머리는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해월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5년 전 능선에서 냄새를 맡았을 때 발이 먼저 움직인 것처럼 저 남자의 몸도 위험을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해월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무명이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어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산 아래 차가 한 대 있소. 무명이 밥을 씹으며 말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무명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당신이 창고에서 나오던 날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소. 해월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당신이 먼저 알아채길 기다렸습니다. 무명이 해월을 봤어요. 처음으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계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이 치워지고 난 뒤였어요. 무명이 마당을 내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신고할 생각은 없는 거요. 해월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왜요? 봉투 때문이에요. 아직 다 듣지 못했습니다. 무명이 더 묻지 않았어요. 해월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암자 마당을 쓸고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상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차는 그날 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불을 끈 채였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얼마나 더 기다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해월은 그날 밤 법당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무명은 전사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확실했어요. 장작 패는 자세, 위험을 감지하는 반응, 고통을 감추는 방식. 모두가 오랫동안 전장에서 살아온 몸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검은 태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해월은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메스를 쥐던 손이었어요. 총을 쥐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방아쇠를 당기던 날 밤이 떠올랐어요. 전우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형준, 이상호, 최동민, 그 이름들이 이 산에서도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무명이 그들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어요. 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 그 답이 있었어요. 해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 창고 쪽에는 여전히 불빛이 있었어요. 무명도 잠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밤 안에서
각자의 어둠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에는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707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해월이 예불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오는데 무명이 이미 장작더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해월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습니다. 장작 패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리듬이 어젯밤과 같았습니다. 일정하고 정확했어요. 해월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총성처럼 날카롭고 목탁 소리처럼 반복적인 소리였어요. 두 사람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산 아래 차는 이틀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월은 아침마다 능선에서 확인했어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인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들이 더 무서운 법이었어요. 봉투를 꺼낸 것은 무명이 암자에 온 지 보름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해월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무명이 먼저였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나오는데 창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해월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명이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남자는 오랫동안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번졌어요. 무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봐도 됩니다. 해월은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봉투 안에는 마이크로필름 2장과 접힌 종이 1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암호명들이었습니다. 해월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프로젝트 707의 자금 흐름이었어요. 어디서 돈이 나왔고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승인 경위서도 있었어요.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고 누가 은폐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어요. 계열사 이름으로 분산된 자금이었지만 출처는 하나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돈의 흔적은 언제나 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이었어요. 희생된 대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암호가 아니었어요. 실명이었습니다. 박형준, 이상호, 최동민. 해월은 그 이름들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어요. 5글자, 3글자, 3글자였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들었어요. 5년 전 그 산으로 들어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해월이 살아남아 이 산으로 숨어든 동안 그 이름들은 서류 더미 속에 숫자로 묻혀 있었어요. 전우가 아니라 항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해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였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5년 동안 익힌 것이었어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명을 바라봤어요. 태산그룹이었군요. 무명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어요.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무명이 촛불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같은 쪽이었소? 나중에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등을 돌렸습니까? 대원들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요. 작전이 끝나고 나서였소? 해월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태산그룹이 자금을 댔고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고 무명은 증거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눈밭에서 쓰러졌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알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려 했습니까? 검찰이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소. 살아 있습니까? 무명이 혜월을 봤어요. 그 눈빛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소. 혜월은 봉투를 다시 무명에게 건넸습니다. 남자가 받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들어갔어요. 창고 밖에서는 바람이 소나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혜월이 일어섰어요. 산 아래 차가 오늘 오후에 2대로 늘었습니다. 사람도 4명으로 봤어요. 무명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봉투를 품 안에 넣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상이 아물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혜월은 촛불을 껐습니다. 창고 안이 어둠으로 채워졌어요. 바깥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 너머 어딘가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혜월은 창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마당을 살폈어요.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달빛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오늘 밤은 못 움직입니다. 당신 몸이 아직 안 됩니다. 무명이 혜월을 봤어요. 내일 새벽이요? 혜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능선을 확인하겠어요. 무명이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다시 앉았습니다. 혜월이 내린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혜월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저 남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혜월은 마당을 가로질러 법당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법당 안은 어두웠습니다. 혜월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를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또렷했어요. 박형준, 이상호, 최동민, 새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로 떠올랐어요. 형준은 웃음이 많았습니다. 상호는 말이 없었어요. 동민은 막내였습니다. 25이었어요. 그 산으로 들어가던 날 아침, 동민은 혜월에게 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돌아오면 소주 한 잔 사달라고 했어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혜월은 눈을 감았어요. 5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해도 절을 해도 목탁을 두드려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워지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명이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혜월은 눈을 떴어요. 저 남자가 가진 봉투 안에 세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모든 것의 이유였습니다. 혜월이 그를 살린 이유이기도 했어요. 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혜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복 자락을 여몄어요. 허리띠를 단단히 맸습니다. 그리고 법당 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어요. 어두웠습니다. 혜월은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능선을 향해서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숨을 고르게 뱉었습니다. 몸이 다시 전장의 언어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혜월이 능선에서 내려왔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다른 박질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능선에서 본 것이 예상보다 나빴어요. 차가 2대였습니다. 사람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능선 쪽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방향이 정확했습니다. 암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해월은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요. 문이 바로 열렸어요. 무명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품에 넣은 채였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요. 나머지 셋은 아직 아래에 있어요. 무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이 몇 개요? 정면 하나, 뒤쪽 능선 하나입니다. 능선 쪽은 험해요. 험할수록 낫소. 해월은 잠시 무명을 봤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험한 능선을 넘으면 봉합이 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눈빛에는 그런 계산이 없었어요. 이미 결정이 된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암자 뒤쪽으로 움직였어요. 눈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았어요. 해월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발자국을 지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가야 했습니다. 무명은 말없이 앞으로 걸었어요. 부상 때문에 걸음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리지 않았어요. 능선 초입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두 명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던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해월은 무명의 팔을 잡아 바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눈 밟는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월은 무명의 얼굴을 봤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소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느려졌어요. 몸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해월도 같은 방식으로 숨을 내렸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였어요. 그러더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암자 쪽으로 향하는 소리였어요.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들이 창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해월이 무명의 옷소매를 당겼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두 사람은 바위 뒤에서 나와 능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였어요. 해월이 앞섰습니다. 무명이 뒤를 따랐어요. 눈길이었지만 발이 익숙했습니다. 해월은 이 능선을 5년 동안 수백 번 걸었어요. 능선 중턱이었습니다. 무명이 멈췄어요. 잠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해월이 돌아봤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였습니다. 상처 부위였어요. 봉합이 버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가시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무명이 해월을 봤어요. 잠시였습니다. 괜찮소? 해월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무명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습니다. 남자가 거부하려 했어요. 해월이 먼저 말했습니다. 봉투 때문입니다. 무명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능선을 올랐습니다. 어깨를 맞댄 채였어요. 아래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어요. 곧 이쪽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해월은 걸음을 빨리 했어요. 무명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능선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너머로 넘어가면 반대편 계곡이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거기서부터는 무명이 알아서 할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눈가루가 날렸습니다. 해월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래쪽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뛰고 있었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해월이 말했어요. 무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눈밭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능선 꼭대기를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해월은 무명의 팔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반대편 내리막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미끄러웠습니다. 무명이 한번 휘청였어요. 해월이 받쳤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어요. 내리막은 오르막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했어요. 해월은 나무를 짚으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능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둘이었어요.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월은 멈추지 않았어요. 무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빨라졌어요. 해월은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무명에게 말했어요. 계속 내려가세요. 큰 소나무 지나면 계곡 갈림길입니다. 왼쪽으로 가요. 당신은요? 해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팔을 놓았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명이 내리막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해월은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렸습니다. 승복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숨을 한번 내뱉었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해월이 옆으로 빠졌어요. 남자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해월은 한 발 물러서며 남자의 무게를 이용했어요. 등을 잡아 눈밭으로 던졌습니다. 소리 없이 정확하게였어요. 두 남자가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월은 숨을 고르며 아래쪽을 봤어요. 무명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느렸지만 가고 있었어요. 해월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을 따라 내려갔어요. 아래쪽 능선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계곡 갈림길이었습니다. 무명이 왼쪽 길 앞에 서 있었어요. 해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월이 달려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갔다고 했잖소. 못 믿겠어서요. 무명이 해월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뒀어요.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길이었어요. 얼어붙은 땅이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멀리 마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을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해월의 계산보다 2배였어요. 무명의 상처가 터졌습니다. 능선을 내려오는 중간쯤이었어요. 해월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남자의 허리 쪽 승복이 검게 젖어들고 있었어요.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해월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무명이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어요. 무릎이 꺾이는 것이었습니다. 해월이 받쳤어요. 남자의 무게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해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명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르스름해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갑니다. 낮게 말했어요. 무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불이 켜진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정육점이었습니다. 새벽 작업을 준비하는 불빛이었어요. 해월은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었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해월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비구니가 피 묻은 남자를 부축하고 서 있었으니까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쳤어요. 여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온기가 있는 방에 무명을 눕혔습니다. 여자가 이불을 가져왔어요. 해월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봉합새 땀이 터져 있었어요. 출혈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해월은 여자에게 소독약과 바늘, 실을 구했어요.
여자는 묻지 않고 가져다 줬습니다. 해월이 다시 봉합을 했어요. 이번에는 무명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해월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떨리지 않았어요. 봉합이 끝났습니다. 해월은 손을 씻으며 여자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해주세요. 여자가 해월을 봤습니다. 잠시였어요. 스님, 밥은 먹었어요? 해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여자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 뜨거운 미역국과 밥이 나왔어요. 해월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떨렸어요. 무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먹어요. 해월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이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해월은 고개를 숙였어요.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명은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설악산이 보였어요. 눈 덮인 산이었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정적함이 있었어요. 해월이 5년을 보낸 암자였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해월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무명이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서울 가야 하오. 검찰 가야 하오.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소. 해월은 잠시 무명을 봤습니다. 봉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고 있소. 살아서 가야 합니다. 무명이 해월을 봤어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 창고에서 눈을 떴을 때의 서늘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요? 해월은 창문 쪽을 봤어요. 저는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명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해월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여자가 그릇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자가 낡은 패딩 점퍼 하나를 가져왔어요. 무명에 찢긴 등산복 대신이었습니다. 해월이 입혀줬어요. 무명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버스 시간표를 찾아줬어요. 6시 반 첫 차였습니다. 속초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였어요. 무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였어요. 허리가 굳어 있었지만 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해월이 봉투를 확인했어요. 무명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해월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안쪽 마이크로필름 한 장을 빼냈습니다. 이건 제가 갖겠습니다. 무명이 해월을 봤어요. 왜요? 하나는 제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무명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월은 마이크로필름을 승복 안쪽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육점 문 앞에 섰어요. 여자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은 채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준 여자였어요. 해월은 합장을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자가 손을 저었어요. 스님이 은혜예요. 우리 아들도 군인인데. 해월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명이 먼저 문을 나섰어요. 해월이 뒤를 따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마을길은 고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났어요. 눈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무명이 멈췄어요. 여기서 헤어지는 거요. 해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명이 해월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이었습니다. 해월도 바라봤어요.
서로의 진짜 이름을 끝내 묻지 않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해월이 말했어요. 무명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명이 낮게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무명이 올라탔어요. 계단을 오르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해월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승복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삭발한 머리 위로 새벽 햇빛이 내리고 있었어요. 무명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해월도 합장을 했어요.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떠났어요. 해월은 버스가 마을 끝 굽이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설악산이었어요. 해월은 승복 자락을 여미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월이 정저감으로 돌아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해가 설악산 능선 위에 걸려 있었어요. 암자는 엉망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법당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목탁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월은 그것을 주워 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법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해월은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것만 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해월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법당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해월은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봤어요. 박형준, 이상호, 최동민, 새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5년 동안 소리내어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더 생각날 것 같아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다 들었습니다. 해월이 말했어요. 법당 안에 그녀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해월은 목탁을 집어들었어요.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조롭고 규칙적인 소리가 법당 안을 채웠어요. 처음에는 천천히였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빨라졌어요. 해월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탁 소리가 설악산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월은 암자를 고쳤어요. 열린 문을 닫고 흩어진 것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고를 정리했어요. 무명이 누웠던 자리에 새 짚을 깔았습니다. 장작을 패서 쌓았어요. 우물을 청소했습니다. 하루하루 손을 움직였어요. 몸을 쓰면 머리가 비워졌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능선에서 내려오다 산 아래를 봤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해월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래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렸어요. 그들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무명이 검찰에 닿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해월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산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해월은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공양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마을 입구 정육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해월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해월이 합장을 했습니다. 그 양반은 잘 갔어요?
해월이 잠시 멈췄어요. 잘 갔을 겁니다. 그래요. 살아야지. 여자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해월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살아야지. 그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해월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고 암자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능선을 오르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어요. 그러다 굵어졌습니다. 해월은 멈추지 않았어요.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암자가 보였어요. 회색 지붕 위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해월이 아침에 지펴놓은 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해월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목탁을 들었어요.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목탁 소리가 눈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월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5년 전과 같은 손이었지만 같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던 손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산을 지키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 안쪽 승복 깊숙이 접어넣은 마이크로필름 한 장이 있었어요.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때가 오면 꺼낼 것이었어요. 해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목탁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해월이 눈을 감았어요. 박형준, 이상호, 최동민, 새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쉬웠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쉬울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조여들지 않는 날이 올 것이었어요. 그것이 수행이라는 것을 해월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살생의 업을 씻으려 이 산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 산이 해월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살아서 증인이 되는 것, 진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월은 다시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단조롭고 규칙적인 소리가 법당 안을 채웠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설악산은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그 고요 속에 목탁 소리만 살아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끊기지 않았어요. 해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해월은 여느 때처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었어요. 장작을 팼습니다. 공양을 준비했어요. 손을 움직이면서 해월은 생각했습니다. 무명이 서울에 닿았을까요? 그 사람이 아는 검사가 살아있을까요? 봉투 안의 내용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해월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하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눈은 그날도 내렸습니다. 설악산의 겨울은 길었어요. 하지만 겨울이 끝나지 않는 산은 없었습니다. 해월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5년을 이 산에서 살았으니까요. 빗자루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월처럼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